첫 번째 이슈는요. 조국 법무장관 취임 이후에 몇 가지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오늘 언론들이요.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불편한 동거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불편한 걸까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조국 장관의 법무부 윤석열 뺀 조국 수사팀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좀 뒤늦게 알려진 거예요. 지난 9일 제안이니까요. 여기 보면 법무차관이 조국 장관 임명된 날에 대검 간부에게 독립수사팀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빼고 별도의 수사팀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그러자 윤석열 총장 수사 중립 흔든다 그러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리고요 법무부 이 내용이 좀 불거지자 장관에게는 보고한 내용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관은 모르는 거고요. 법무부에서 알아서 했다라는 게 됩니다. 혹시 여권과 교감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중앙일보는 또 이렇게 좀 지적하고 있고요. 검찰 조국 동생 전처의 집을 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관련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역시 윤석열 총장과 조국 장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일보인데요. 정경심 공소장, 조국 장관의 부인입니다. 지금 기소됐죠? 그러니까 공소장이 있습니다. 그 공소장 공개가 부담스러운 검찰과 법무부. 여기 보시면 국민적 관심사안 땐 통상 공소장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기소가 됐고 무슨 내용이 있다라고. 그런데 아직까지 이례적으로 비공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공개를 안 하는 거는요. 여기 보시면 부담스러운 검찰 법무부인데 그럼 검찰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이겁니다. 검찰 정 교수 아직까지 직접 조사를 안 했죠? 그리고 기소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좀 부담스럽다. 이겁니다. 조사도 안 한 상태니까요. 그리고 법무부는 이런 입장이네요. 최종 승인, 그러니까 공개 여부에 대한 최종 승인은 장관이 하는 거다. 그래서 좀 난감하다. 그러면은 조국 장관 부인의 공소장의 공개 여부는 조국 장관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움직임이 있는데요. 마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이제 인사권을 행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부분은요. 조국 검찰개혁 조직 수장에 민변 출신을 앉혔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여기 보면 황희석 인권국장 이렇게 돼 있는데요. 검찰 근무 경력이 없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당시 사법개혁 추진이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경험, 비슷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검찰 근무 경험은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당은 조국 수사 검사 좌천설 돈다. 어제 또 이런 얘기도 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움직임들 연속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의지를 담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산실입니다.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시절 과학 입국, 기술 자립을 기치로 설립되어 기술의 국산화와 자립화에 매진해 왔습니다. 경제 강국 건설의 원동력이 되는 과학기술 현장에서 국무회의를 여는 그 의미를 각별하게 여겨주기 바랍니다. 검찰 수사와 좀 대립적인 구도라고 우려하는 시선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립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공정하게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정우가 위원님, 윤석열 총장을 뺀 수사팀을 별도로 꾸리자 이런 제안 물론 거절됐습니다만 장관은 몰랐다지만 취임 당일날 법무부가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중립성 차원에서 논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적절치 않다.
중립성이라는 어떤 점이냐면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의 윤석열 검찰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주역적 반발이다. 이 같은 정치적 시각과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수성에 대한 의심을 받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사자들은 빼고 별도의 수사팀을 꾸리자라는 제안을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워낙에 그 첨예한 사용이고 온 국민의 관심인데 만약에 그 같은 어떤 뭐 순수한 뜻을 갖고 별도의 팀을 꾸린다고 했을 경우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과연 국민들 또는 한편의 정치 일가에서 그 납득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 자체에 대해서 또 다른 입김과 또 다른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만큼은 현 수사팀에서 철저하게 증거에 입각한 수사를 통해서 혐의를 입증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윤석열 조국 윤석열이 양립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 입각한 수사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검찰이 과거에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사안이 나오지 않으면 별건 수사를 한다든가 언론 프레이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이 같은 행태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조국 현 장관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있으면 드러내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정리를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영호 고문님. 지금 사실 이런 윤석열 총장을 뺀 수사팀을 별도로 만들자, 독립수사팀 만들자 이런 제안, 뭐 이게 왔다는 자체가 나오니까 또 일각에서 나올 말입니다. 향후에 수사팀과 관련된 어떤 인사 조치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혹시라도.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차장검사급 이상이 지금 5자리 이상 지금 뭐 비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흔들 수 있는 뭐 여지를 만드는데 사실 저는 뭐 독립수사팀 뭐 좋은 아이디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이 뭐 정당성을 가지려면 처음 했어야죠. 지금 수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법무부가 툭 들어와서 뭐 개입해서 하는 거는 정은가 위원님 말한 것처럼 이거 수사 중립성에는 굉장히 침해에 해당되는 일들이 있을 거고요. 사실 좀 수사가 속도를 굉장히 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툭 들어갈 수는 없군요. 자, 그러면 장관도 보고를 안 받아. 검찰총장도 배제가 돼. 그러면 어쨌거나 보고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사진은. 그러면 자기한테 해야 되는 건가요? 차관한테? 그럼 본인한테 지금 보고하라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 뭐 생각을 안 했는지 뭐 이 앞뒤가 굉장히 안 맞고 어차피 이제 불발론 끝났습니다만은 그렇다면 뭐 차관이 자기 혼자의 아이디어냐 이게 또 의문이 가는 거죠. 여권과의 이 교류를 해서 일단 장관한테는 보고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감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첫날 이런 큰 일을 하는데 장관한테 보고 안 했다? 이것도 조금 뭐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고요. 따라서 이제 전체를 한번 흔들어보는 생각이 있고요. 아까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후속적인 인사에도 분명히 관계가 있었을 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두 분께 추가 질문 짧게 좀 드릴게요. 뭐 간단한 답변을 의견만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기사는 없습니다만 방금 영상에 봤을 때 어제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장소가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입니다. 근데 그 키스트는요 사실 조국 장관 딸의 인턴십 관련된 뭐 의혹이 불거졌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압수수색도 이루어졌던 곳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국무회의를 열었다. 그래서 좀 뒷말이 있거든요. 자, 정은가 위원님과 최영호 교수께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시다면 어떻게 좀 하시겠어요? 저는 그 지나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일정 자체를 뭐 조국 장관 그거와 연관지어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 그러니까 대통령 일정이라는 게 미리미리 사전에 점검을 하고 경호 문제라고 해서 그 때문에 그럼요. 굉장히 엄청난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마치 뭐 조국 수석 딸과 연관됐다고 해서 그런 식의 시각의 해석은 저는 조금 지나치다. 지나치고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영호 고문께서. 네, 표면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한국과학기술의 산실인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우리나라의 이 생산성과 과학기술의 혁명을 위한 그 모양으로 봐줘야 되고요. 이 정도 키스트에 가서 하려고 그러면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전에 일단 짜여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키스트라는 데가 위험 물질도 많기 때문에 벌써 다. 그러면 일각에서는 그러면 미리 잡았지만 좀 다른 곳으로 좀 바꿨으면 안 되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러면 더 큰 또 오해를 사죠. 그건 더 오해를 산다 오히려 더. 왜 바꾸냐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할 텐데. 그러니까 원래 그냥 예정대로 가는 게 큰 무리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어제 뭐 그런 얘기 가지고 참 기사가 많이 나오더군요. 그 장소를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추가 질문 좀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명 기사 때 잠시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 이 내용 꽤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일단 이 대화 내용을 좀 제목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모든 걸 오픈하면 같이 죽는 케이스. 일단 이 표현만도 굉장히 뭔가 심각하게 좀 들립니다. 여기 보면 조국 조카 펀드 투자자 대표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알려진 거예요. 전공법 언급에 그러면 조국 낙마한다. 청문회 대비 자금 흐름 조작 시도 아니냐. 뭐 타용증 뭐 이런 얘기 이런 방안도 논의됐다고 좀 알려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그 대화 내용이 좀 더 소개가 돼 있습니다. 보면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합니다. 지금 내용들이요. 여기 보시면 이 오촌 조카가 이 투자사, 그러니까 투자한 웰스 CNG의 대표와 전화 통화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럽니다. 그 대표가 결국 통장이나 모든 걸 오픈해야 하는 시점이 올 텐데 전공법으로 가야지 이렇게 하자. 이 조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같이 죽는 케이스다. 정말 조 후보자가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니까 오픈을 하면 배터리까지 연결되고 WFM까지 이러면서 굉장히 뭐 걱정을 하는. 그러니까 뭐가 잘못 공개된다면 이게 뭐가 쭉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뭔가 말을 맞추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큰 제목으로 실려 있습니다.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국 아저씨한테 해가 안 가야 한다. 그러니까 뭔가를 막으려고 했다라는 지금 분위기인 거예요. 이 대화 내용이라면. 오촌 조카 웰스 CNG 대표와 전화통화, 사모펀드 자금 흐름 성격에 대해서 말을 맞추려 시도한 정황이 아니냐. 오늘 많은 언론들이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좀 뭐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 딱히 관련된 게 없더군요. 그래서 이거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현근택 변호사, 변호사 두 분 법조이시니까 뭐 법적 시각에서 설명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은. 현근택 변호사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는요? 그런데 저는 항상 이게 수사나 뭐 재판을 할 때마다 녹음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예. 우리나라 핸드폰은 녹음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잘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 녹음을 누가 했냐, 예. 왜 했냐, 언제 사용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시점도 중요하고요. 예. 시점은 아마 지난달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예. 아마 수사가 본격적인 시점인 것 같은데 예. 이 웰스 CNT 이분이 이제 영장 청구가 지금 들어갈 거라는 걸 이제 언론 나왔죠. 예. 근데 혐의가 뭐냐면 횡령입니다. 횡령. 회사 돈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착복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본인을 어쨌든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면 녹음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는 안 합니다. 상대방한테 어떻게든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를 끌어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보면 예. 대체적인 얘기는 돈 관련이에요. 지금 아마 그 오촌 조카 같은 경우는 녹음한지 모르니까 예. 내가 지금 뭐 우리 지금 조국 수석이 어떤 예. 상황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사실은 상대방 얘기보다 이 녹음하는 분이 어떤 의도로 녹음하냐가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돈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다. 예. 지금 보면 이제 결국은 예. 아마 이분도 돈 횡령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예. 그런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요. 그 녹음 중에 보니까 예. 이 최 씨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조국 선생님 때문에 왜 이런 낭패를 당하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이분 웰스 CNT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국 네. 지금 장관하고는 모른다라는 예. 게 어느 정도 일단 제가 보기에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돈이 어디로 가긴 예. 갔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니까 뭐 차용증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 돈의 흐름은 예. 조국 장관과는 관계 없는 것 같다. 예. 라는 모습이 있는 것 같고 물론 지금 얘기처럼 이걸 예. 마치 뭐 은폐하려고 예. 하냐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예. 보기에 큰 흐름은 조국 장관보다는 당사자들의 어떤 돈 횡령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느냐 저는 좀 뭔가 그렇게 돈과 관련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한 그런 내용 아니겠냐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자, 변호사 변호사. 그런데 뭔가 알려지면 뭐 다 큰일 난다. 그리고 뭐 낙마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뭔가 중간에 좀 끊으려고 하는 듯한 분위기는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대화 내용에 보면은.
우리나라 법에서 이제 공직자에 대한 예. 주식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이해 충돌 때문에 그러거든요. 예, 예. 공직자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해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될 거면 예. 한쪽으로 이해 충돌이 발생하니까 하지 말아라. 다만 이제 사모펀드라든가 펀드 투자는 가능하다. 그것은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되는지 모르니까라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조국 장관의 그 사모펀드 관련해서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은 사모펀드 자체가 사실은 펀드라는 형식을 빌어서 가족들이 직접적인 투자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가 됐었던 것이고 예. 그 투자금 용처 자체도 정부에서 신성장 동략 사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곳에 예.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회 상장까지 노리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보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냐. 예.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공직자한테 주식 투자를 하지 말고 이해 충돌을 통한 시세 차익을 얻지 말라라는 취지의 편법적으로 우회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냐. 또 다른 권력형 비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측면에 있어서 자금이 어떻게 흘러들어갔는지 예. 조국 일가에서 나왔던 자금이 사모펀드라는 형식만 빌어가지고 사실상은 직접 투자를 했었던 것이고 예. 그것이 정부의 그 신성장 동력사업 집중 육성 정책과 맞물려져서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관련된 투자 운용사나 대표자들은 자신의 책임을 면책하기 위해서 휴면선 말씀처럼 뭔가 얘기할 수는 있겠죠. 예. 하지만 정말 국민들과 검찰이 들어봐야 될 부분은 사실상 펀드라는 형식을 빌어서 직접 투자를 하면서 이해 충돌을 개입한 것이 아니냐. 예. 그거에 대한 수사가 이제 제일 필요한 시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의 오촌 조카 해외에 있어요. 검찰이 뭐 조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런 녹취록이 좀 알려진 상황.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자, 뭐, 조국 장관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 이 정도로 하고요. 야당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야당 무슨 연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꽤 활발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거 달아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반조국 연대 손짓에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화답했다. 보수 통합 물고 트이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요. 황유 반조국 연대를 하고 더 이어져서 보수 통합 뭐 이런 그림이라는 거예요. 지금 언론 해석하기로는. 보겠습니다. 이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입니다. 조국 퇴진 장외투쟁 돌입했다. 황교안, 손학규 대표, 바른미래당 대표 찾아가 악수하면서 조국 정국의 정당 힘을 합치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손 논의해보겠다. 일단 즉답을 뺐습니다. 뭐 분위기는 긍정적일 수 있다.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자, 유승민 의원 협력 안 할 이유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협력 대상은 한국당을 말합니다. 해임 건의안 등 적극 공조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요. 변수가 있네요. 지금 친박 그리고 바른정당계 사이의 감정의 골 깊습니다.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탄핵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됐어요. 의견을 제한데. 그래서 골이 엄청 깊은데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같이 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동안 이것 때문에도 잘 안 됐거든요. 총선 앞 통합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반조국 연대 움직임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반조국 연대의 움직임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나오고 있는 게요. 조국 장관 해임 건의안, 국정조사, 특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거리로 나선 한국당, 바른미래와 조국 파면 국민연대 추진. 그렇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기사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뭐 유승민, 한국당과 연대 중요하다. 그런데요. 해임 건의안, 단적으로 해임 건의안입니다.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과반, 재적 의원 과반이 본회의에서 찬성을 해줘야 돼요. 근데 숫자가 나오겠느냐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평화당 그리고 대한정치 합류 부정적이다. 여기 표가 빠지면 이게 과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해임 건의안 과반 확보 어려울 듯하다. 역시 국정조사나 특검 역시도 이게 많은 표가 필요한데 과연 그게 되겠느냐 이렇게 좀 지적을 하는 기사입니다. 일단 먼저 그러면요. 어제 국회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려면 결국 자유민주 가치 아래 모든 세력이 함께 일어서야 합니다. 이에 저는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를 제안합니다.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갖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우리의 작은 기도가 횃불이 되어 나라를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10사람이 모여도 좋고 20사람이 모여도 좋습니다. 작은 집회로 국민의 마음을 모으고자 합니다. 이번에 이 조국 사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임명을 철회하고 이걸 원점으로 돌리는 그 일에는 저는 시민들 또 정당들 누구라도 협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국회의원 이전에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서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할 생각입니다. 황교안, 손학규, 유승민 세 정치인 얘기 좀 연속해서 들어봤는데요. 먼저 최영호 고문님. 네.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 손 잡을 수 있을까? 잡을 것인가? 일단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손을 잡았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일까요? 또 대안일까요?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사안이 엄중하다 보니까 그 예. 사안 하나로만 뭉친 거지 그 후일에 대해서는 전혀 의논이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이 과반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넘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저것조차도 사실 그 내부에서는 굉장히 회의감을 그러니까 저게 진짜 실효가 있느냐. 예. 자, 이 해임 건의안을 내잖아요. 예. 대통령이 거부하면요.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건의 아닙니다. 예, 건의안이고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할 때도 예. 해임 건의안 올라갔는데 대통령이 거부해서 그대로 나갔단 말이죠. 저거는 아무런 이 파급 효과가 실효적인 예. 그런 형태가 없는 건데 그거 하나만을 한다고 두 야당이 뭉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럼 그 다음번에 뭐를 도모해야 되는 예. 부분들이 있는데 예. 거기까지는 이제 아직 얘기가 안 돼 있는 상태.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조국 파면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예.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보수의 가치 보전이라는 것을 예. 더 큰 거 갖고서 연대가 된 그런 얘기가 나올 때 비로소 보수가 연합을 하는구나. 예. 이 정도가 되지 지금은 굉장히 단편적이고 사실 이제 이런 정국을 어떻게 지금 대응하느냐에 예. 아주 짧은 소견들로만 지금 연대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영호 고문님 말씀대로 딱히 뾰족한 대책은 나오기 어렵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지금 국회에서 만약에 조국 임명에 예. 대해서 진짜 불만이 있으면 예. 사실 그 법제화, 그러니까 사법개혁, 예. 검찰개혁 다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야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어떤 소위 예. 말하는 국민의 이해와 국민의 어떤 몰이를 하기 위해서 예. 이런 부분들을 쓰는데 좀 더 큰 가치로 모여야 진정한 보수 연합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등장인물이 황교안, 손학규, 유승민입니다. 근데 손학규 대표 보수 통합에 대해서 그동안 본인 손학규 대표 가까운 분들은 우리는 보수 아니다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통합 논의에서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는 보수 통합이라는 보수 쪽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이 반조국, 반문 세력의 나머지 부분들을 다 통합한다는 그런 그림으로 지금 가는 건데요. 예. 실질적으로 날카로운 질문을 이제 얘기를 한다면 자, 조국 장관이 파면이 됐어요. 예. 그럼 국민 삶이 뭐가 나아지죠? 우리 후련한 거 하루 이틀이면 끝납니다. 보수로서 나라가 예. 파면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파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개혁을 하는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비전을 제시하면서 모여야 되는 거지. 예. 이거야말로 단순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모인다면은 예. 그 사안이 해결된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각자 도생할 거 아닙니까? 예.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보수가 지금 해결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에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입장을
그거조차도 지금 못 풀고 있는 보수 연대 이 물꼬는 알겠습니다. 굉장히 트기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까 조은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약간 좀 고르지 못해서 중단이 됐는데, 예, 말씀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조국 파면 국민연대는 사실 보수통합과는 결을 달리하는 거거든요. 조국 장관 문제에 대해서만 같이 해보겠다는 건데 지금 당장 그 야권에서도 유승민 의원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같이 하겠다는 거고 지금 손학규 대표라든가 또 정동영 대표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야권, 범보수라는 게 어떤 지형인지도 지금 와닿지 않고 그렇다면 또 뭐 강력한 리더십이라는 문제가 필요할 텐데 이제 총선을 앞두고는 공천 문제가 불거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어떤 가치 지향을 놓고 그러면 공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통합까지 하는 거는 상당히 난관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연대 얘기가 나오긴 중요하지만 이게 좀 그렇게 간단하게 가지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말씀이네요. 두 분 말씀을 종합해보면 그렇게 들립니다. 지금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에서 삭발을 하는 의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인가요? 그때도 패스트트랙 뭐 그 내용에 대한 뭐 지정에 대한 반발을 하면서 몇몇 의원들이 삭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삭발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삭발한 이현주 무소속 의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제 그 모습이 있었어요. 민주주의가 타살됐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깎고 있는 모습 여기 사진에 실려 있고요. 조국 임명 국민을 개돼지로 본 것이다. 뭐 이렇게 그냥 거친 표현까지 썼습니다. 86 운동권 세력은 국가 파괴 세력이다. 맹비난이군요. 이렇게 하면서 삭발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의 아집과 오만함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타살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최소한의 보편적 양심과 역사의 발전을 우리는 믿고 그 길로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변은범 변호사. 사실 이 삭발은요, 단식과 함께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있는 약간 좀 어떤 극단적인 의사표현이잖아요. 근데 어제 있었어요. 변은범 변호사가 보시기에 왜 삭발을 했을까요? 이제 사실 지역에서 저도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현 정부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층들을 제외하고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많은 좀 아쉬움과 섭섭함, 또 약간 분노를 많이 토로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이제 한국당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것이 이런 충분한 상황에서 왜 한국당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장애 집회도 물론 좋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강력하게 투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좀 더 이슈화를 삼고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제대로 항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좀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약간 지리멸렬하지 않느냐라는 아쉬운 목소리가 그러니까 많이 들립니다. 좀 한국당에 대해서 그 정도밖에 못하느냐 이렇게 질책하는 그렇죠. 목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냥 그분들은 조금 더 제대로 싸울 줄 알아야지 왜 싸울 줄을 모르느냐라는 것이 이제 보수에 대한 안타까움이 상당히 크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를 보면서 항상 이제 조금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좀 직설적인 어법으로 강하게 투쟁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분에 대해서 오히려 좀 시원하다, 잘했다라는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현주 의원은 무소속이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이제 이현주 의원도 본인도 이제 스스로 이제 보수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아마 이제 보수 유권자들, 중도 유권자들이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에 대해서 뭔가 강력한 투쟁의 수단을 먼저 제시를 했다라는 점에서 이제 스스로 정치인으로서 어떤 존재감이라든가 또 투쟁의 방식을 한번 제안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에 있어서도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나경원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가 뭐 삭발 내지는 단식을 해서 강력한 투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당장 황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렇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있어요?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에서 아마 저 당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상황을 끌고 간 후에 아마 어떤 방식을 선택하실 것 같은데 그런 여론을 아시니까 이현주 의원이 먼저 이제 본인이 한번 선택을 강한 수를 선택을 하셨던 거겠죠. 그럼 변환봉 변호사께서는 저 주변에서 들은 설명을 종합해 주셨는데 한국당의 모습이 답답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현주 의원이 저런 모습을 보인 것이다. 뭐 그 해석이시네요. 자, 정구대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왜 삭발을 했다고 보세요? 약간 관련은 있는데요. 아마 저는 지금 이현주 의원이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외로운 처지예요. 외롭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금 믿는 거는 저는 황교안 대표라고 보는데 타고 연수원 뭐 제자라고 하니까
근데 당내 분들, 한국당 쪽 얘기 들어보면 이분이 이제 민주당에서 재선하셨는데 민주당 지도부를 막 어찌 보면 공격하고 이러면서 나갔거든요. 그러면 한국당 의원분들 생각하기에도 이분이 우리 당에 들어왔을 때 다시 안 그러느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약간 부담스럽죠. 부담스럽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아까 말씀처럼 이제 한국당에 어쨌든 이분이 어디 무소속으로 나가서는 당선되기 어렵거든요. 한국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한국당이 못하는 거를 대신하겠다든지. 그 당선 어렵다는 거는 현구택 변호사의 분석이신 거죠? 전망이신 거죠? 네네. 물론 뭐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들어가기 쉽지 않은 상황. 약간 뭐냐면 뭐 부산에 지금 뭐 김무성 지역구라든 이런 분들도 그분들이 사실은 그냥 쉽게 내줄 리는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약간 한국당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이런 어떤 그러니까 한국당의 지도부가 못하는 걸 내가 대신한다. 약간 그런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본인을 어필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단식이나 이런 걸 할 때는 뭐 삭발할 때도 혼자 하는 경우 잘 없거든요. 근데 보면 혼자 하시고 또 주변에 기자들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같이 동조하는 뭐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이 하다못해 지역구 뭐 시도의원 이런 분들이라도 같이 하고 이러는데 혼자서 딱 하시는 모습이 딱 보고 저는 굉장히 외로우시구나 이런 생각. 일단 저 모습을 보고 떠오르신 거는 외롭다. 그게 떠오르셨다는 거네요. 아무튼 어제 국회에 있었던 뭐 몇 가지 모습 연속해서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 문제가 어제 불거졌어요. 어제 한 언론 보도를 통하면서 시작이 된 건데요. 그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쪽입니다. 나경원 아들로 번진 특혜 의혹. 여기도 또 서울대 교수가 등장을 합니다. 부탁이 있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로부터의 부탁이 있었다. 그 얘기가 좀 나왔어요. 고등학교 때입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해외,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을 때예요. 그때 무슨 이제 공학 컨퍼런스에서 연구 발표문의 첫 번째 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저자인 겁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도 이제 논란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뭐 서울대 교수한테 무슨 실험실 빌려달라 부탁을 했고, 그리고 뭐 그 과정에서 뭐가 끝났는데 연구 발표문에 제일 저자로 올렸다. 이게 뭐 특혜 아니냐? 뭐 이런 거예요, 지금 흐름은. 자, 나경원 원내대표 방학 중에 실험실 사용을 요청했을 뿐이다. 그리고 아들이 발표문도 직접 썼고 발표도 직접 했다. 공부 잘했다. 뭐 이런 설명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안도 사지만 이게 이제 불거진 이 자체 갖고도 또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시죠. 다음 기사입니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논문은 아니죠. 발표문입니다. 발표문 논란에 나경원 조국 물타기냐 이렇게 또 얘기가 났어.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그 딸의 뭐 논문, 입시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금 지적과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타기 하는 거냐 지금 뭐 이렇게 좀 반발합니다. 뭐 서울대 동기였던 교수에게 뭐 이렇게 뭐 부탁을 해서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아들 관련 나 의원 부탁 받았다. 뭐 경진대회 발표문 제일 저자 이게 논란이다.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 고교생 대상 연구물일 뿐이다. 뭐 그래도 뭐 과학기술계에서는요. 뭐 연구물은 뭐 이 정도는 제일 저자 가능하다. 뭐 또 이렇게 또 하는 설명도 나왔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물타기냐 아니면 무슨 어떤 부메랑이냐 뭐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뭐 관련 영상 좀 확인해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방학 동안에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실험할 곳이 없어서 실험실을 좀 사용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사고 부탁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학술 논문을 쓰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의 고등학생들의 과학정시대회에 나가는데 실험을 방학 동안에 해야 됐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8개월이 지난 이후에 과학정시대회에 나가서 본인이 수상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일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최영호 고문님, 네. 이 사안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물타기다. 아니다. 이거는 그동안 그렇게 비판하더니 이게 뭐냐, 부메랑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두 개가 다 혼합된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어머니의 인맥을 통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뭔가 부탁을 하긴 한 거 아니냐? 부탁을 하고 해달라고 그런 거. 자, 지금 뭐 아들분이 미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굉장히 좋은 고등학교를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 학교면은, 그리고 그 주변에 대학교들 많고, 그거 섭외해 줍니다. 부탁을 하면. 이제 여름방학이니까 한국에 와서 이제 뭐 다시 준비해서 나가는 과정에서 그럼 이런 어머니의 어떻든 간에 섭외로 같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뭐 앞에 있던 사건들하고 뭐 다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자, 이름은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이제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진짜로 기득권층이 자기네 인맥을 통해서만 이렇게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그거를 서로 나눠 갖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일단은 뭐 중점은 물타기가 훨씬 더 중점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사실 또 굉장히 다른 정치인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들 의혹, 딸 의혹들이 더 이제 확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또 부메랑이란 그런 부분도 뭐 분명히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최근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향후에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하면 입시 얘기가 꼭 나올 것 같아요. 뭐 본인 입시까지는 안 가겠지만 자녀가 대학에 재학 중이라면 자녀 입시, 뭐 혹시 또 더 내려가면 고등학교 입시, 이런 입시는 계속 또 뭔가 좀 문제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형택 변호사,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과 관련된 이 논란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조국 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어찌 보면 뭐 학교에서 아는 부모들끼리 했다는데 이거는 그보다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 직접 교수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화해가지고. 교수도 인정하고 있어요. 직접 부탁하더라. 어찌 보면 미국에 있는 고등학생이 우리나라 뭐 서울대에 있는 연구소에 와가지고 더구나 이 발표문인지 뭐 논문인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거기도 보면 서울대 대학원생으로 기재가 돼 있다 그래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은 오히려 문제는 더 심한 거 아닌가. 왜냐면 직접 부탁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부분은 뭐 실수라는 설명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게 오해 사기는 좀 오해 사는 당연하죠. 상황입니다. 지금 직접 부분도. 부탁을 했다는 거라 그러면 그 연구실이 뭐 개인 사용도 아니고 국립대학이라면 어찌 보면 국가기관인데 다른 분들은 다 뭐 서울대 대학원생 이런 부분이에요. 저분만 아들만 고등학생 입장에서 더구나 미국에 있다가 근데 이게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그 대회에 가서 또 상도 받았습니다. 상도 받아서 굉장히 유명한 대회예요. 이거 논문이 아니냐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 대회에서 상을 받았고 그게 보니까 뭐 지역 언론에도 날 정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럼 구도가 기본적으로 비슷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허위 보도하면 법적 조치 취하겠다. 특히 저는 뒤에 부분, 그러니까 이게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뭐 논문이라고 하면 뭐 허위다. 그러니까 법적 조치를 하겠다. 저는 이게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할 얘기인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우갑 의원님. 저는 최근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기득권 사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 보수하면 불공정, 부패 이런 어떤 이미지들을 좀 갖고 있는 측면이 있었고 예를 들면 진보하면 공정, 정의 이런 가치에 대해서 우위적인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조국 장관 주변에 둘러싼 여러 논란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진보 쪽에 어떻게 같은 가치가 상당히 허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386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 또 기득권의 여야 진보 보수 할 것 없는 저는 이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치 사회적으로 향후에 저는 상당히 변화를 줄 거라고 봅니다. 그 전에 가져있던 어떤 진보나 보수에 대한 이미지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흐트러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 저는 우려스러운 것은 이거는 뭐 우려스러운 것보다도 이게 세대 간의 갈등, 충돌이 굉장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념적인 측면이 아니라 세대 간의 기존 기성세대들의 어떤 민낯들, 뭐 그건 진보 보수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또 반성해야 되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무덤덤했던 거 아닌가. 이런 점을 한번 이번 일련의 쭉 과정 속에서 좀 스스로 되짚을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기득권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보수나 진보나 뭐 별다르지 않다. 뭐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국민들 눈에는요, 지금. 그렇죠. 특히 이제 젊은 층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아무튼 많은 젊은이들 박탈감 느끼고 있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요. 자, 다음 기사 넘어가겠는데요. 장제원 의원의 아들 얘기. 뭐 후속 기사들이 오늘도 좀 꽤 나와 있거든요. 뭐 간단히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 내용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장제원 아들 운전자 바꿔치기 인정했다. 지금 운전자 바꿔치기 그러니까 아는 형이 와서 뭐 그런 얘기를 했다 해서 뭐 조사도 받고 그랬어요. 이거는 좀 정리가 되는데 장 의원 의원실과는 무관하다. 이 부분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딱 두 가지 제목으로 내용이 좀 정리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 변호사.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좀 물타기 같습니다. 이것도 물타기 같아요? 예, 그냥 좀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나 장제원 의원 얘기나 사실 정치권들이 다 그렇지 우리만 그런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냥 정치 혐오증, 양비론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지 이건 사실 장제원 의원 아들의 문제거든요. 그냥 전형적으로 그 아들이 뭔가 자신이 뭐 사고를 치고 나서 회피하고 싶으니까 그냥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번 실했던 잘못된 사태였고 그것은 아들이 책임을 지으면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또 의원실에서 작업을 했던 거 아니냐.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야말로 어떤 거대한 특혜가 있었던 것처럼 아들이 똑똑해서 잘했던 건데 그걸까지 연결시켜 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 사실 그동안 조국 사태로 한 달 이내에 이렇게 뭐 기득권의 민낯이 드러나니까 한국당도 마찬가지다. 양비론이다 해가지고 물타기 하려는 거지 이걸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건 정말 바람직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환범 변호사는 이거 다 물타기다 지금 그렇게 지금 강제원 의원 아들의 문제인 거죠. 이걸 가지고 장제원 의원들도 그랬던 거고 한국당 의원들도 마치 다 모두 민주당처럼 똑같이 해왔던 것처럼 양비론으로 가면서 55, 100번에 끌고 가는 것 자체가 물타기. 그래서 장 의원은 아무튼 이거는 무관하다 이 입장을 밝혔는데 뭐 이게 지금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 분위기는 뭐 인정할 건 인정하고 지금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게 아마 장제원 의원이 청문회에서 얼마나 많이 공격했습니까? 조국 후보자 가족 특히 입시 문제라든지 뭐 이게 무슨 가족이냐, 뭐 누굴 가족이냐 이러면서 가족을 굉장히 공격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딸의 그 입시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공격했습니다. 한국당 입장에서 지금 물타기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지금 한 달 동안에 이루어진 뭐 언론 보도라든지 그동안 의혹 제기라든지 이걸 보면 제가 보기에 장제원 의원도 물론 뭐 법적으로야 뭐 본인 책임은 아닐 수 있겠지만 지금 제3자가 나타났고 그분이 어쨌든 엄마는 거기 현장에 나왔습니다. 엄마가 왔다 그러면 아빠가 그 내용을 몰랐겠느냐. 지금 뭐 의원실 관계자들은 그건 관계없이 그렇다고 그러면 자식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하던 사람이 이제 공격을 받으니까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다.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국민이 그거를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스스로 자초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메랑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조남부 변호사는 물타기, 형대 변호사는 부메랑 이렇게 좀 약간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입니다. 패널 네 분의 한 방이 있는 분석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주제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단독 기록관 지금 추진되고 있거든요. 어제 뭐 많은 기사 다뤄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좀 연속해서 기사 2개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동안 네 분께서는 의견을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사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개별 기록관 추진 논란이다. 논란이란 말을 제목에 붙였군요. 정부가 172억 원을 들여서 2022년까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제 퇴임 이유가 되겠네요. 부산 양산 일대에 건립하려는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유가 뭐 설명이 될 거예요.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대통령 개별 기록관이 아니라 대통령 전체의 기록물을 보관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추가 증설보다는 예산이 적어서 개별 기록관을 만드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한국당 예산 낭비다. 이거 가만 있지 않겠다. 이렇게 좀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좀 더 내용이 좀 설명이 돼 있어요. 왜 추진이 되는 걸까?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인데 이렇습니다. 아랫부분 봐주시죠. 정부는 현재 세종시에 통합 대통령 기록관이 있는데 사용률이 83%에 달한다. 그래서 증설 없이는 추가 기록물 보관이 어렵다. 그러니까 좀 거의 많이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분이 없다라는 거죠. 일단 설명이 그렇고요. 그리고 관련 법은 개별 기록관 설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개별 기록관의 장을 전직 대통령이 추천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개별 기록관의 관장을 전직 대통령이 추천하는 인사 형식은 차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퇴직하는 대통령이 본인의 전용, 어떻게 보면 개별 기록관을 세우고 거기에는 본인이 마음에 드는 사람 추첨해서 관장을 세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지적이군요, 여기는요.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172억 들여 문 대통령 단독 기록관 추진, 한국당 일원도 용납 못해. 그러니까 예산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예산은 정부에서 지금 이미 편성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시 기록관 놔두고 따로 건립, 야권, 퇴임 뒤 자료 통제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네 분이 뭐 답을 적어주실 동안 영상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국민들 먹고 살기 힘드는데 아직도 임기 절반이나 남은 현직 대통령이 국민 세금 들어서 기록관 짓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 예산과 월급을 세금으로 줍니다. 관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합니다. 자유한국당 단 1원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네. 자, 지금 상황 뭐 추진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게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네 분의 분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우갑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제 모든 사안을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 해석 논란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 실제로 필요한 것이냐? 예. 세종시에 있는 기록관이 보니까 포화율이 한 83.7%. 80% 넘어갔어요. 그럼 추가 어딘가는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 법의 기록물 관리법에 예. 개별 기록관 건립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법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법이 돼 있는 속에서 움직이는 건데 예. 이거 한자 정치적 시각으로 보니까 이 갈등 구조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예. 그 과정에서는 장소의 문제라든가 지금 이게 포화율이 좀 여유가 있는데 예. 무리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아니면은 기사에 언급됐듯이 기록관장을 전직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문제냐. 이런 점에 대한 지적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정치적 해석으로 보는 거는 예.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대표적인 게 세계 10위권에 우리나라가 아직 대통령 전용기가 없습니다. 예. 매 정권마다 말되면은 이거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항상 정치적 시각과 논란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을 빌리는 임대료 비용이 예. 세금 지출이 훨씬 크다라는 한편의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들, 그러니까 건설적인 방안을 놓고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모든 걸 지나치게 정치적 해석 속에서 실질적인 필요 유무는 좀 가려지는 측면이 없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양호 고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기록관 뭐 그거는 설립하고 예. 뭐 거기에서 이 보존하고 이런 거 굉장히 뭐 좋다고 생각하고요. 예. 뭐 지금까지 이제 통합을 했지만 개별로도 할 수 있는데 예. 문제가 저는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비밀 기록물들은 예. 개별 기록관에만 보관하도록 그렇게 지금 안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 자료에 대한 이 접근성이 비밀 기록물. 예. 그럼 볼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뭐 비밀이건 비밀 아니건 지금 다 통합 기록관에 보관이 통합하고 되잖아요. 예, 비밀도 이제 절차를 따라서 하는데 시간도 설정해 놓고 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는 따로 비밀을 부르면 뭔가 그 대통령 재임 기간에 예. 했던 일에 대해서 접근성을 완전히 차단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서 뭐 세울 수 있고 예. 그래서 잘하고 그러면 그 기록관을 보고서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잘했느냐 안 했느니. 예. 뭐 이제 근데 지금 뭐 이런 이 예산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거보다 사실 경제적으로 어떻게 잘 써 있는가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에서 좀 보일 이 소지도 많다고 봅니다. 이론도 안 된다는 이 야당의 반응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저는 이 사실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가 뭐 생활 SOC나 이런 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어떤 하나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계획대로 하면 부산, 뭐 양산, 뭐 그 그렇죠. 지역에 지금 설리는 걸로 나와 있어요. 세우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추경도 급해서 한다 그러는데 집행률도 뭐 0%인 것도 많듯이 사실은 야당이 해야 할 일은 예산이 이 집행하는데 제대로 하는가를 지금 따져야 되고 이런 집행을 어디다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당이 정한 거에 대해서 이 의견을 내면 되는 거고요. 그 부분들을 이 역할과 이 업무를 잘 판단을 해서 나눠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우택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뭐 비밀 기록 얘기하시는데 그건 절차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등법원 판사 이상의 뭐 허가를 받든가 절차가 있어서 그건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볼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주느냐. 결국은 이 법원이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뭐 절차적 문제 안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정치적인 것보다 이제 경제적이나 실용성, 효율성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증설 비용은 한 1,500 정도 든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 만드는 비용은
170억 정도라 그러면 한 9개 정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이 효율성과 아니면 자료의 접근성 이런 걸 봤을 때 예. 뭐 법적 근거도 있고요. 개발적으로 만들 수 있고 예.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저는 굳이 뭐 이거를 반드시 지금 통합해서 만약에 뭐 그럼 세종시에 예. 있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 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증설을 하면은 뭐 이런 논란이 없었을 텐데 또 그건 또 비용 측면에서는 개별로 만드는 게 더 좀 적게 들어간다 뭐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좀 정치적으로 또 이게 야당에서 반발하니까 논란이 됐어요. 배현범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앞서 도서관 점유율이 83.7%니까 필요하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수치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박물관 선물을 기록하는 선물을 보관하는 곳이 83.7%고 실제로 기록물이라든가 비밀 기록물을 저장하는 공간은 45%밖에 점유율이 안 됩니다. 절반 이상이 비어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건 그럼 물건을 말하는 그러니까 외국 거예요? 정상내 받은 선물 같은 걸 보관하는 장소는 선물이 많으니까 그거는 83.7%가 차서 그거는 이제 공간이 뭐 이번 대통령 다음 대통령까지는 부족할 수 있다. 그 설명은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의 일반 기록물, 지정 기록물, 비밀 기록물들을 적용률은 45%밖에 안 돼요. 여전히 공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이 상황에서 이걸 과연 개별 대통령 개별 기록관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선물 같은 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박물관을 갖다 되는 거고 다른 기관에 둬도 될 겁니다. 근데 대통령 기록물을 보관하는 것은 일종의 사표가 되는 건데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부터 개별 기록관을 만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왜 지금 필요하느냐. 비용 말씀하시는데 아니 45% 절반 이상이 텅 비어있다 세종시 기록관이. 근데 그거 왜 지금 갖다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냐. 거기에 대한 답을 먼저 주셔야죠. 저희가 무조건 정치적 논란으로 이런다 안 된다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아니 지금 세종시 기록관 뭐 절반 이상 비어 있다고요. 그거 쓰시면 된다고요. 선물 받은 거 많으면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공간 여유가 있는데 이 숫자고 말씀이네요. 말씀을 장난을 치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정치적으로 조금 좀 논란이 됐어요 어제. 그래서 저희가 좀 다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뭐 추석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죠. 뭐 이런 거 좀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덥고 습한 추석 연휴. 그렇습니다. 요즘에 날씨 보시면 어제도 그렇지만 축축한 데다가 기온도 꽤 높아요. 그래서 좀 약간 불쾌감을 느끼는 날씨가 됐습니다. 덥고 습한 추석 연휴. 서해안 12일, 수도권은 14일에 비가 옵니다. 이거 참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추석 당일은 뭐 여러 가지 뭐 그나마 좀 비가 안 와서 그런데 그 양쪽으로는 뭐 비가 온다 이런 거예요. 일교차 심해 곳곳에 안개, 운전 조심해야 되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나쁘진 않군요. 그렇습니다. 자, 추석과 관련된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도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조국 논란에 두 쪽으로 갈라진 민심.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도 그렇고요. 인터넷 공간도 아주 딱 갈라져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금기어 되나? 추석 연휴 전국 각지에서 가족들 모이죠? 친인척들. 이 얘기 잘못 꺼냈다가는요. 이거 얼굴 붉어집니다.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임명후 포탈에서 탄핵 지지 첨예하다. 특정 검색어, 뭐 순위, 전쟁 벌어졌죠, 지금. 실검 전쟁. 명절 기간 친인척 간 불화 걱정에 시민들 가급적 언급 않으려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최영하 교수님, 혹시 최근에 앞에 좀 내려주시고요. 오랜만에 내려주시고 최근에 조국 장관 관련돼서 어떤 대화하셨다가 조금 얼굴 붉히신 경험 있으세요? 많죠. 많습니까? 네, 많죠. 그리고 또 친구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서 좀 더 틀렸고요. 뭐 이제 친구분들 저녁 때 또 소주 한 잔씩 만나면 또 이게 얘기가 나오면은 붉어지는군요. 일단은 시작은 항상 그 입시 문제로 자녀로 시작해서 결국 뭐 보수 진보의 그런 어떤 가치관까지가 지금 이거 입시 뭐 다 관련돼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야지만 이제 되고요. 또 사실 하면은 진짜 가운데가 없어요. 완전히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추석 때 조금 이제 뭐 소리가 높아지는 집들이 몇 군데 있을 것 같습니다. 저녁에 친구분들이 만나면은 술 한 잔 들어가서 얼굴이 붉어졌다가 또 이 토론 벌이냐고 얼굴이 더 붉어지고 끝날 때는 좀 서먹서먹해질 수도 있겠네요. 서먹서먹하는 정도 아니고 뒤도 안 들어오고 갑니다. 진짜로. 친구 사이까지 지금 이렇게 갈라놓은 이런 논란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군요. 추석 때 가능한 이 얘기 잘못 꺼내면 또 이게 얼굴 붉어 있으니까 이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기사는 어제 북한이 동해로 쌓아올렸던 이 발사체. 뭐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북한 노동신문에 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초대형 방사포를 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공이라는 얘기를 알합니다. 성공했다. 왜 성공했다고 먼저 알기는데. 그래서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관련 기사 있습니다. 보시죠. 서울신문입니다. 북한 신형무기 내륙 횡단 발사 시험 실패한 듯. 그럼 뭡니까?
이게 내륙 횡단이 성공해야 바다로 떨어지는 건데 바다로 안 떨어진 거예요. 그럼 땅으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단거리 발사체 2발 중 1발은 이례적 낙하. 초대형 방사포. 최대 비행거리가 340인데 이게 이래 낙하했으면 땅으로 떨어진 겁니다.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복수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발사된 단거리 발사체 2발 중 1발은 내륙에 떨어져서 시험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 발은 330km를 비행해 계획대로 목표 지점, 그러니까 바다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 발은 사거리를 비행하지 못해 내륙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성공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용갑 의원님. 네. 땅에 떨어졌으면 땅에서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정확한 것은 이제 쭉 발표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한 발에 대해서는 좀 실패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예. 근데 이와 관련 별개로 지금 북한은 어쨌든 계속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남북 대화, 이제 북미 대화에 대한 관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달 하순쯤에 북미 간의 실무 대화를 하면서 또 연내 어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지금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또 강경파라는 볼턴 보좌관을 또 해임했죠. 그러니까 사실 시시각각 굉장히 어떤 정세가 좀 급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이 같은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계속 도발의 저 움직임은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인지, 실질적인 위협 정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같은 점들을 좀 면밀히 보면서 남북의 어떤 대화 모멘텀 이런 걸 좀 찾아가는 노력들, 북미 움직임 속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북한이 발사체 뭐 쐈어요. 뭐 단거리 미사일 방사포 쏴놓고서는 또 뭐 쐈다만 얘기하고 뭐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이유를 밝히는데 딱히 또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돼서 궁금한 게 많아요.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반려동물 목줄은 2m 이하로, 그러니까 2m가 짧게 설정하셔야 되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안고 타셔야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어제입니다. 개, 고양이 온라인 판매 금지되고요. 너무 길게 목줄 잡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탈 때는 웬만하면 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앉지 못하면요. 줄을 짧게 하셔서 어떤 이웃 주민에게 못 들어가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순서는 김유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입니다.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추석입니다. 계속되는 가을비에 이번 추석 보름달 볼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추석 당일인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달맞이엔 무리가 없을 거란 전망입니다. 다만 가장 둥근 보름달은 이날이 아닌 토요일에 뜨는 달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위험한 꿀잠입니다. 이 모두가 잠든 차. 그런데 이 차 계속 고속도로를 달리는 중입니다. 바로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하고 있었던 건데요. 최근 미국에서 이런 경우들이 종종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 수동 전환할 수 있도록 운전대에 손을 올리고 있어야 한다는 게 해당 자동차 업체의 설명인데요. 그게 무슨 자율주행이냐는 반응도 나왔지만 운전이 기계에 내 목숨을 맡겨도 괜찮을까요? 마지막 이슈 태그는 기적의 순간입니다. 전도된 자동차 운반선 안에 갇혔던 한국인 선원 4명이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미 해안경비대의 신속한 구조 활동이 큰 공을 세웠는데요. 대원들은 선체에 약 7cm의 구멍 3개를 뚫어서 선원들에게 물과 음식, 공기를 공급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고 발생 40여 시간 만에 구조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이젠 사고 원인 분석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원인은 뭐 지금부터 따져봐도 되고요. 천만다행입니다. 구조가 됐습니다.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자, 아침엔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